아버지가 막내한테 남긴 게 뭔지 아세요? 형들은 500억짜리 빌딩, 수백억 주식. 막내한테는요? 경기도 외곽산 비탈, 아무도 안 찾는 버려진 묘지. 근데 있잖아요. 그 막내 아무 말 없이 짐 싸서 그 묘지로 갔어요. 낮엔 막노동하고 밤엔 잡초 베고 형들이 땅 빼앗으러 사람 보내도 단 한 번도 안 팔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1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졌고 쓰러진 비석 밑에서 뭔가 나왔어요.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 지훈에게. 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묘지를 왜 저에게 주셨는지. 오늘 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그 자리에 행복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야기 시작할게요. 대한민국 재계의 거목 한성그룹의 이 회장이 세상을 떠난 것은 늦가을 어느 찬바람이 부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 병원 특실에서 수많은 의료진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분의 나이 78. 반백년 가까이 한국 경제의 중심에 섰던 거인이 쓰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례는 사흘 내내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재계 인사들과 정치인들, 오랜 사업 파트너들이 줄줄이 조문을 왔고 장례식장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보다 명암이 오가는 소리가 더 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막내 아들 이지훈은 그 모든 자리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올리던 그는 눈물보다 깊은 무언가를 삼키는 표정으로 내내 침묵을 지켰습니다. 형들이 VIP 조문객들과 악수를 나누고 사진을 찍는 동안 지훈은 홀로 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곡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 드디어 유언장이 공개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소속의 중년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응접실에 들어섰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를 향해 일제히 쏠렸습니다. 변호사가 천천히 읽어내려가는 유언의 내용은 차가웠습니다. 장남 이재현에게는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한성건설의 주식 전량, 시가로 환산하면 500억 원이 넘는 규모가 상속되었습니다. 차남 이재호에게는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빌딩 2채와 제주도 리조트 지분이 돌아갔습니다. 두 형의 입가에는 미처 감추지 못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막내 이지훈에게 돌아온 것은 경기도 외곽산 비탈에 위치한 낡은 임야와 조부의 묘소가 자리한 땅의 지분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장남 재현이었습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막내를 향해 말했습니다. 지훈아, 아버님도 결국 아신 거지. 너처럼 돈 욕심도 없고 배짱도 없는 놈은 공기 좋고 조용한 데서 묘나 지키는 게 딱이라는 걸. 야, 잘됐다 아니냐. 어차피 너 사업도 못하잖아. 차남 재호도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 형이 그 땅 팔아주려고 해도 안 팔겠다고 할 놈이니까 직접 지키라는 거 아니겠어? 하. 두 형의 웃음소리가 응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마저 지훈을 바라보는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아이고, 너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이야? 내 아버지 비위 하나 제대로 못 맞췄으니 이 꼴이지. 형들 반만했어도 이런 일이 있겠어?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조용히 숙이고는 낡은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지훈이 자리를 떠난 직후 응접실 한켠에서 그 장면을 묵묵히 바라보던 변호사의 입가에 아주 짧고 의미심장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그 미소를 숫자를 쫓는 형제들 BS 꽃을 보는 아이.
어릴 적부터 지우는 형들과 달랐습니다. 형들이 아버지 서재의 두꺼운 경제 서적을 몰래 꺼내 읽을 때 지우는 뒷마당 구석에서 다친 참새 한 마리를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성적표를 들고 아버지 앞에 줄을 설 때 지우는 그해 봄 처음 피어난 도라지꽃 한 송이를 꺾어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이거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잖아요. 아버지는 그 꽃을 오랫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지훈의 머리를 한번 가만히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투박하고 커다란 손이 지훈의 머리 위에 잠시 얹혔다가 사라지는 그 짧은 순간 지훈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반면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지훈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얘는 도대체 누굴 닮은 거야? 형들은 저렇게 야무진데 너는 왜 그렇게 멍청하냐? 꽃이 밥이라도 되니?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어머니의 날카로운 말은 매일 지훈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학교 성적이 형들보다 낫다고, 말이 없다고, 꿈이 없다고. 사실 지훈에게는 꿈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꿈이 형들의 것과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지훈은 어릴 때부터 손으로 무언가를 고치고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부서진 라디오를 뜯어 고치고 오래된 시계를 분해해 다시 조립했습니다. 그 솜씨가 어찌나 뛰어났는지 동네 어른들이 고장난 물건을 들고 일부러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눈에 그것은 쓸모없는 취미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 아버지의 오래된 회중시계를 말끔히 고쳐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30년도 넘은 낡은 시계였는데 오랫동안 멈춰있던 바늘이 다시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시계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래도록 들여다보셨습니다. 초침이 째깍째깍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소리를. 그러고는 지훈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말씀은 없으셨지만 그 눈빛 속에 무언가 따뜻하고 깊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들은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야망이 있었고 수단이 있었고 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회식 자리마다 아버지 옆에 앉아 술을 따르고 사업 계획을 읊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형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것 같았지만 정작 퇴근길에 들러 손을 잡아들인 것은 언제나 지훈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지훈이 30대 중반에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당뇨에 심장합병증까지 겹쳐 한때 그 단단하던 몸이 점점 야위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문병을 줄였고 어머니도 나이가 드셔서 간호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곁을 지키는 것은 지훈의 몫이 되었습니다. 지훈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의 약을 챙기고 주사를 놓아드리고 물리치료를 도왔습니다. 아버지가 잠든 밤에는 차갑게 식은 발을 손으로 감싸 녹여드렸습니다. 누군가 왜 너만 이렇게 하냐고 물으면 지훈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요. 아버지니까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지훈이 짐을 챙겨 경기도 외곽 시골 마을로 내려온 것은 유언장이 공개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내려가는 버스 안에서 지훈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빽빽한 건물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낮은 논밭과 야산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지훈의 마음속에는 서늘한 바람만 불었습니다. 도착한 묘지는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잡초가 사람 키만큼 자라 있었고 비석은 이끼로 뒤덮여 글씨조차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할아버지의 묘소는 있었지만 그 주변 땅 전체가
마치 수십 년 동안 방치된 것처럼 황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가보니 관리비가 수개월째 밀려 있었고 독촉 통지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훈을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동네 이장 어른이 마을 어귀에서 그를 마주치자마자 혀를 찼습니다. 재벌 집 아들이라더니만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무덤가에서 살게 됐나요? 저런. 팔자도 묘하지. 지훈은 씁쓸히 웃고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는 읍내 인력사무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사 현장 막일부터 농가 일손 돕기까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몸으로 일했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고 어깨가 빠지도록 쑤셔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이 되면 묘지로 올라가 잡초를 베고 비석을 닦고 쓰러진 경계석을 다시 세웠습니다. 조금씩 그 황폐한 땅에 질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서울에서는 형들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가지고 두 형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라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셨던 것과는 한참 거리가 멀었습니다. 장남 재현은 물려받은 회사 자금을 주식과 코인 투기에 쏟아붓기 시작했고, 차남 재호는 고급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돈을 물쓰듯 했습니다. 그런 형들에게 지훈이 지키고 있는 땅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입구를 지나는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지훈이 가진 묘지 일대의 땅값이 갑자기 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느 날 밤 지훈이 묘지를 손질하고 있는데 낯선 차 한 대가 올라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두 남자였습니다. 그들은 서류를 꺼내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지훈 씨, 이재현 회장님과 이재호 상무님 측에서 보냈습니다. 이 땅 그냥 저희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도장 하나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여기서 이러고 계셔봤자 뭐가 나옵니까? 지훈은 서류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이지훈 씨, 형제간에 사이좋게 지내셔야지요. 괜히 버티다가 더 힘들어지시면 안 됩니다. 지훈은 손에 들고 있던 낫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땅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주셨을 겁니다. 저는 그 이유를 찾을 때까지 여기 있겠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 눈을 마주치고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지훈은 다시 허리를 굽혀 묘지 앞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사달락 폭풍우가 핥히고 간 자리. 지훈이 그 시골 마을에 내려온 지 꼭 1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가을에 접어드는 길목에서 그의 기상청은 이례적인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중부지방을 강타할 것이라는 예보였습니다. 전날 밤부터 하늘이 심상치 않더니 새벽부터 퍼붓기 시작한 빗줄기는 날이 밝을수록 더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지훈은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서둘러 우비를 걸치고 장화를 신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산빛 아래 묘지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쏟아진 빗물이 길을 따라 강처럼 흘러내렸고 진흙탕 속에서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넘어지고 또 일어나며 지훈은 오직 묘지만을 향해 달렸습니다. 도착한 묘지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산사태가 위쪽 비탈을 훑고 내려온 탓에 묘역 일부가 토사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지훈이 지난 1년 동안 손수 손질한 비석들이 흙더미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서 있던 할아버지의 거대한 비석이 옆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비를 맞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안 돼. 빗속을 달려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으로 비석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차가운 화강암 표면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도 되지 않는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이것마저 못 지켰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우는 그 밤 내내 새벽빛이 산 능선을 물들이기 시작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비가 조금 잦아들 무렵 비석은 결국 반쯤 쓰러졌습니다. 수십 년간 그 자리에 서 있던 거대한 돌이 기울어지며 땅 위에 쓰러지는 순간 묵직한 울림이 온 산을 흔들었습니다. 지우는 쓰러진 비석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쓰러진 비석 아랫면이 드러났습니다. 평생 땅에 묻혀있던 아무도 보지 못했던 면이 그 표면에는 진흙이 덮여 있었지만 빗물이 흘러내리면서 무언가 번쩍이는 것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금속이었습니다. 지우는 손으로 그 부분을 문질렀습니다. 빗물이 진흙을 씻어내면서 금속판의 글씨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지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그 금속판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 지훈에게. 빗속에서 지훈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무언가 오래된 것이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천천히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훈은 손이 떨렸습니다. 장갑도 없는 맨손으로 비석 아랫면을 더듬었습니다. 금속판은 볼트 4개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고 그 안쪽에 무언가가 숨겨진 공간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읍내 철물점에서 공구를 빌려다가 볼트를 하나씩 돌렸습니다. 손바닥에 핏기가 돌지 않을 만큼 차가운 새벽이었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볼트가 빠지자 금속판이 분리되면서 그 안에 방수 처리된 철제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각형의 납작한 함이었습니다. 자물쇠는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뚜껑에는 녹이 슬지 않도록 특수 처리가 되어 있었고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내용물은 온전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함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3장의 서류 봉투, 하나의 작은 녹음기, 그리고 손으로 직접 쓴 편지 한 통. 지우는 먼저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 안에는 지적도와 토지 등기부 등본, 그리고 수십 장의 기술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이 물려받은 이 땅은 단순한 임야가 아니었습니다. 서류를 따라 읽어내려가던 지훈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 땅 일대의 지하에는 30년 전 지질 조사를 통해 확인된 희귀 광물층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이 사실을 소수의 전문가들에게만 알린 채 철저히 비밀로 붙였고 국가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통해 외부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묶어두었습니다. 동시에 이 지역 일대에서만 자생하는 희귀 약초 군락의 채취 및 연구 권한을 이 토지에 귀속시켜 두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법으로 보호되는 생태자원이자 천문학적인 잠재 가치를 지닌 땅이었습니다. 두 번째 봉투에는 신탁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룹의 핵심 원천 기술 특허 여러 개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비공개 자산을 이 토지의 명의로 신탁해 두었습니다. 형들에게 넘겨준 회사와 건물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룹의 진짜 심장, 미래의 씨앗이 되는 것은 이 땅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봉투에는 아버지의 오래된 일기 몇 장과 당신이 직접 쓰신 감정평가서가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땅은 내 세 아들 중 오직 마지막까지 이것을 지켜낸 사람만이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
팔지 않고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우는 그 글을 읽고 한동안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들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오래된 자기 테이프 특유의 잡음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훈아,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살아계실 때 그 낮고 묵직하던 그 목소리. 지훈은 녹음기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듣고 있다면 너는 여기까지 버텨냈다는 뜻이다. 내 형들은 돈을 가졌지만 너는 생명을 가졌다. 나는 내가 지킨 이 땅이 우리 가문의 마지막 심장이 되길 바랐다. 묵묵히 버텨줘서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목소리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지우는 새벽빛이 물드는 산 위에서 아주 오래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훈이 법무법인을 찾아간 것은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유언 집행을 맡았던 그 변호사는 지훈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그 의미심장한 미소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지훈 씨. 알고 보니 변호사는 아버지로부터 이 모든 내용을 위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5년 전 이미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되던 날 지훈이 아무 말 없이 땅을 받아들고 자리를 떠난 순간 이미 아버지의 뜻대로 첫 번째 관문이 통과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훈이 형들로부터 땅을 빼앗기지 않고 버텨낸 것, 그리고 폭우 속에서 묘지를 지키다 비석을 발견한 것. 그 모든 과정이 이미 공증된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 나무에 설치된 작은 카메라가 지훈의 일년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탁 해제와 재산 이전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형들에게 전해지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재영과 이재호는 변호사 사무소로 달려왔습니다. 재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그 거지 같은 땅에 그런 걸 숨겨뒀다고? 그게 말이 돼? 지훈이 그 멍청한 놈이. 변호사는 차분하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두 형은 서류를 훑어보다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자신들이 물려받은 회사와 건물의 실제 가치가 그들이 알고 있던 것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두 형이 물려받는 순간 그것을 탕진하리라는 것을. 실제로 형들의 재산은 이미 절반 이상 날아가 있었습니다. 재현은 주식 투자에서 수백억을 잃었고 재호는 무리하게 인수한 사업체가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형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노후 자산이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그 모든 사실이 드러난 날 두 형은 처음으로 지훈 앞에 섰습니다. 재현의 표정에서 오만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 낮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틀렸다. 미안하다. 재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지훈은 두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상처들이 형들의 고개 숙인 모습 앞에서 말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지훈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자리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형들, 어머니 요양비는 제가 부담할게요. 그리고 형들 사업 정리되는 동안 당장 필요한 생활비는 제가 빌려드릴게요. 조건은 하나예요. 앞으로 아버지 기일에는 꼭 같이 와요. 형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단순히 땅과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막내를 통해 가족을 다시 이어주려 했던 그 오래된 아버지의 바람이었습니다. 칠달락 봄이 다시 오다. 그의 봄 경기도 외곽 그 낡은 묘지 일대에는
오랜만에 화사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의 신탁 자산과 광물 개발 협약을 바탕으로 조용히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작은 사무실을 얻어 아버지의 핵심 특허를 활용한 친환경 기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요란하지 않게 조용히, 형들처럼 화려한 사무실도 수십 명의 직원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훈이 믿을 수 있는 사람 몇 명과 함께 아버지가 평생 꿈꾸던 방향으로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사업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성장했습니다. 그 땅에서 연구된 희귀 약초는 국내 유수의 제약회사와 연구 협약이 체결되었고 광물층의 학술적 가치가 국제 저널에 실리면서 여러 나라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그 수익 일부를 마을 주민들을 위한 의료 지원과 농업 기반 조성에 썼습니다. 처음 그를 비웃던 마을 이장 어른은 어느 날 지훈을 찾아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 총각,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진짜 어른이 뭔지 이제 알겠습니다. 어머니는 그해 가을부터 지훈이 마련한 요양원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완고하게 거부하셨지만 시설에 도착한 첫날 방 안에 놓인 도라지꽃 화분을 보고는 오래도록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지훈이 가져다 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네 어머니. 미안하다. 세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세 글자 안에 담긴 것은 수십 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지훈은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 안에 원망도 서운함도 그리움도 다 들어 있었습니다. 두 형도 달라졌습니다. 재현은 지훈의 회사에서 작은 역할을 맡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고 재호는 지방에 내려와 소규모 농업을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시절과 비교하면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맑아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기일이 되던 날 지훈은 산빛 아래 묘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폭우 속에서 쓰러졌다가 다시 세워진 할아버지의 비석 옆에 이제 아버지의 납골 위패도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직접 정성스럽게 만든 자리였습니다. 두 형도 왔습니다. 어머니도 오셨습니다. 가족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로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은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아버지 앞에 절을 올리고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낮고 묵직한 그 목소리가 잘했다, 내 아들아. 바람이 산 능선을 넘어 불어왔습니다. 이른 봄의 바람이었습니다. 차갑지 않은 새 계절을 데려오는 바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지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마음속에 떠오른 얼굴이 있으셨나요?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곁에 있어주던 누군가가 화려하지도 요란하지도 않아서 당연한 존재처럼 여겼던 그 사람이 세상은 늘 크게 말하는 사람, 화려하게 빛나는 사람에게 눈을 줍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하나입니다.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깊은 것을 품고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심은 언제나 결국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것.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무언가를 남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자리에 언제나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